틀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뭐 1월 들어서 미친 듯이 그냥 미사일 도발을 계속을 했는데 이게 가지는 기술적 함의를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그 미사일을 쏘았던 횟수에 비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뭐 폭주하다시피 많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을 보더라도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걸 쏘았는데 그때 비행거리가 200km, 그 속도가 마하 3 정도였다. 우리 합참이 아주 초보 단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는 불과 3개월 만에 마하 5, 그다음에 비행거리도 700km로 늘어나고 또 그로부터 6일 만에 마하 10, 비행거리 1000km 이렇게 이제 막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늘 하는 얘기가요. 석 달 만에, 세 달 만에 이렇게 기술이 진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석 달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사일을 쏠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언론인들한테 받는 질문이 뭐냐면 늘 북한이 왜 이 시기에 미사일을 쏘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눈에는 북한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예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꼭 무슨 정치적 동기가 있어서 이 시점에 미사일을 쏘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 소위 정치적 행위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큰 오류를 지금까지 범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실과 바늘이죠.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착수한 사업이 바로 핵무력 사업이고 또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투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탄도미사일 개발도 일찌감치 시작을 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온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석 달 만에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석 달 만에 속도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언론인들이 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보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보지 않고 늘 무슨 정치적 행사, 그리고는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내적 선전 효과를 노리고 향후 대미 협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쏘았다. 이 분석은 사실 수백 번 들었어요.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으로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위 북한이 기술적 진전을 꾸준히 해가고 있다. 이게 뭐 군대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뭐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북한이 그렇게 가온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뭐 국제 제재, 뭐 미국의 압력, 오만 비바람을 무릅쓰고 북한은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급, 강대국형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을 최근에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쳐서 누적되어 온 기술들이 나타날 때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우리가 가져야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북한이 과거에는 어떻게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핵국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터스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많이 보아왔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핵 강국 위상을 얻겠다는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로 북한한테 유화 정책을 펼치거나 압박을 하거나 외교, 제재 이런 것 가지고는 북핵은 포기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뭐 우파 정부, 좌파 정부 할 것 없이 그냥 거짓말만 해온 겁니다. 좌파 정부는 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북한하고 화해 협력을 하고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반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야 하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제는 북핵과 더불어 공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국가
생존을 책임진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북핵은 북핵대로 대응을 해나가야 돼요. 국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화와 남북 대화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남북 대화 협력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것과 동시에 북핵의 위협을 상쇄하고 억제해서 국가와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어 나가야 한다. 다음에 등장할 정부는 이런 방향 감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기술적 함의를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군사적 함의. 한마디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디펜스, 이 미사일 방어망이 뚫렸다. 네. 지금 북한이 선보이고 있는 이런 무기들은 우리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무기들이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팩2, 또 뭐 천궁,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이런 것들은요 전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체계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요, 탄도미사일은 이게 공중으로 쏘아 올려져서 그 무게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궤도를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미사일 방어망들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이 정직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또 있죠. 그게 순항미사일 아닙니까?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에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지 않습니다. 저고도로 지형에 따라 날 수도 있고요. 비행기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비행기 속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또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작은 목표를 타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진 밑에 보시는 이 체계들은 다 탄도미사일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이 선보이는 미사일들은 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가, 막기가 어려운가를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이제 제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설명을 좀 해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HCM이 있고 HGM이 있습니다. 그 HCM은 뭐냐 하면요, 이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앞에 H는 하이퍼소닉, 슈퍼소닉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로 극초음속으로 하이퍼소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그 자체가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낮은 고도로 날아와서 목표물로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인데, 문제는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향해서 날아갈 때 음속 5배 이상의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직하게 자유낙하를 기본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우리의 방어망으로는 지 맘대로 날개를 달고 활공을 하면서, 그것도 초음속으로 활공을 하고 날아오는 이 탄두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HGV라고 하는 것, 저거는 Hypersonic Gliding Vehicle, 활공체라는 뜻이죠. 이거는 발사될 때는 이 탄도미사일에 얹혀서 발사가 됩니다. 그랬다가 공중 어느 시점에 가서 목표물 근처에 가서는 분리가 되죠. 탄도가 분리돼서 그때부터 극초음속으로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다 무서운 거죠. 다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이 지금 극초음속 무기는 세계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들입니다. 이 아방가드는 이거는 지대지,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급 극초음 미사일이고요. 또 비행기에 실린 저것은 킨잘이라고 하는 이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두 개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2019년, 2020년에. 그다음 아래에 있는 지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쏘는 겁니다. 저거 지금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배치가 될 예정인데, 이미 이렇게 소련은,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배치를 했고요. 실전 배치를 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래 보시는 것이 2019년 중국이 열병식을 하면서 보여준 동풍 17이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뭐 중거리죠. 25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이거 말고도 시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고, 중국은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연구는 역시 같이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도 지금 극초음속 발사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배치가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 금년 안에 이 다크 이글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는 한다는 목표 하에 지금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아마 이 미사일은 금년 중에 이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들인데, 북한이 지금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표의 맨 왼쪽 위에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자유낙하 궤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잠수함에서 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방향과 날아오는 거리를 상당 초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기가 어렵다.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은 지상에서 그냥 정직하게 공중으로 쏘는 거하고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위에 상단의 두 번째 오른쪽 그림, 저게 이제 KN-23, 저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이 유럽에 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를 하니까 러시아가 화를 내고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개발한 것이 바로 저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저거는 탄도미사일인데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정직하게 자유낙하 궤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휙 틀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하는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변칙기동 탄도미사일은 지금 기존의 방어망으로는 막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왼쪽에 저게 이제 날개가 달려있죠. 폭탄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항미사일이죠.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늦은 대신에 레이더에 잘 안 걸린다 그랬죠. 북한이 이번 달입니다. 25일 날 쏜 저 미사일이 1800km를 비행했다. 저만 하면 굉장한 거리죠. 저걸 소위 이제 북한판 토마호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이 저거보다 조금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라크 전쟁 바그다드 대통령 궁을 폭격하던 그 무기들, 그게 그 토마호크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 방어망으로 막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있는 것이 극초음속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밑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바로 엊그저께 1월 30일 날 쏜 건데, 이거는 뭐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소위 이게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형 게임 체인저급 핵무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이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동맹 이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군인 주한미군을 무방비 상태로 둔 상태에서 계속 파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방치되면 미국 국내에서 철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대미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함의가 있고,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군사 균형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파괴되었죠. 핵무기를 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소위 이 핵 비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 균형은 파괴가 됐는데, 이게 더 악화가 될 것이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갑질을 더 심하게 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고질화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하고 미국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체 통일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게 참 굉장한 함이죠. 굉장한 함이죠. 자, 이게 두 번째 군사적 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여러 번 미사일을 쏘고하는 이 국제정치적 함의는 첫째는요, 종전선언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고 북한은 그래 빨리 잘 한번 해봐라, 내 마음에 드는 떡을 만들어서 갖다 바쳐봐라 이렇게 갑질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언젠가는 밀고 당기기 협상이 시작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잔뜩 지위를 높여놓겠다. 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12월 9일 날 워싱턴에 가서 국제회의를 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왼쪽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거기서 강조를 했고요.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함정들, 특히 한반도에서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했을 때 한국 안보는 심각하게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NPR 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살짝 곁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NPR이 핵태세 검토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핵 전략의 최상위 문서입니다. 여기에 또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듯이 선제 핵 불사용 조항과 그다음에 단일 목적 조항, 이걸 두 개를 삽입하겠다고 오바마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선제 불사용이라 하면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한반도의 이 얘기가 미국의 원칙으로 천명이 되고 나면 북한의 오판을 부르기 쉽다. 핵우산이 약화된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는 이거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또 지금 이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래요. 거기다가 단일 목적 조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 본토,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참 큰일 날 얘기죠. 이 얘기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도발하면서 초기에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참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한반도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고 지금 검토하는 것이냐. 네? 그리고 미국 안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이제 하원에서 발의됐잖아요. 작년 5월 20일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들하고 평통 같은 정부기관들이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H기업 S기업 같은 대기업들이 그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 이제 오늘도 역시 이것으로 결론을 제가 지을 텐데, 한미 동맹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동맹 가지고는 앞으로 북핵 위협, 중국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마침 저희가 워싱턴에서 만난 전문가들,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저분이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박사입니다.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니 뭐 이런 외교관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고, 이게 뭐 법적으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또 일본에 있는 뭐 후방기지, 또 한국의 유엔사, 이런 그 지위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종전선언이 일종의 그 이벤트 아닙니까? 이게 한국 좌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주한미군 나가라. 평화가 왔는데 동맹이 왜 필요하냐? 뭐 유엔사 해체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대화에 응해주고 있을 뿐이지 결코 서명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상당히 위안을 얻었고,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1월 들어서 미사일을 막 쏘는 걸 보면 북한도 미국 기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 정부만 엉뚱한 소리하고 언론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한미 간의 종전선언 그 최종 문구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자, 이제 이런 국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한 5분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삼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보면 핵균형 전략을 열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밑에 삼축체제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도표를 보시면요, 삼축체제가 그거 아닙니까? 선제, 방어, 응징, 보복 아닙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그 야당 후보가 그랬죠. 우리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된다면 그러면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이 얘기가 일단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런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얘기도 사실 당치 않아요. 그 얘기도 사실 당치 않아요. 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도표를 보시면요, 선제 공격은요, 억제력의 성격과 강도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직무를 보이면 내가 먼저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또 선제 역량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200개 이상의 군사위성이 북한을 감시해야 될 겁니다. 미국이 가진 군사위성 전체가 200개가 되지를 않고요. 대한민국은 군사위성은 통신위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찰위성은 아직 없습니다. 정찰위성이 200개가 넘어야 북한을 전역을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터널에 있다가 빠져나오거나 가림막 밑에 있는 활동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요, 그 정도 고첨단 장비들을 갖추려면 앞으로 하셔버립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이건 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타당성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북한의 어떤 이상한 징조를 우리가 기술 능력이 있어서 징후를 파악했다고 치더라도 그거 선제 공격하면 훈련은 하던 것인지 정말로 우리를 치려고 했는 것인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그 경계선은 모호하고, 북한이 설령 대한민국을 치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거 실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정상적인 훈련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도발했다고 아우성치겠죠. 전쟁 도발국이 되는 겁니다, 졸지에. 그러니까 이게 선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어도 중간에 보시면요, 비교를 제가 해놨는데,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하면 방어는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망도, 탄도미사일 방어망도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대다수가 탄도미사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새로 만들고 있는 저 고도화된 무기들은 방어망은 이미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망은 필요하지만 허점이 많다, 부족하다. 응징보복, 이거는 뭐냐면 선제 공격 우리가 못했고 방어를 했는데 방어도 못했고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만큼 반드시 너도 응징을 받아야 한다. 응징보복, 이게 이제 삼축체제 세 번째 축인데, 이게 상당히 이 억제력도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앞에 두 가지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그 불바다를 만들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도 평양을 불바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광역지역을 불바다 만드는 데는요,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미사일을 양산해도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발 명령을 내린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바로 노릴 수 있다면 단 한 발의 탄환, 단 하나의 레이저 광선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응징보복의 방법은요. 그리고 국제정치적 타당성도 완벽하게 보장되죠. 왜냐하면 상대한테 우리가 문제 당한 전후에 보복하는 거니까요. 이제 제가 이 삼축체제를 2010년에 국방개혁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삼축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고 제 손으로 기한을 해서 올린 문서가 삼축체제였습니다. 참 저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이 삼축체제는 반드시 응징보복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우리 정부들이 참 잘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도 이런 논리들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방어 안 된다니까 뭐 선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삼축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이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균형 전략. 이것도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핵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중국의 압박, 미래 위협을 생각하면 대한민국도 핵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핵 확산 방지 정책 자체가 핵 보유 국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틀어지겠죠. 우리가 한미동맹이 틀어지면서 독자 핵무장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리한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나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또 이건 미국의 전술핵입니다. 반드시 뭐 과거처럼 우리 국토의 지상에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발사 전술핵을 반입할 수도 있고 또 핵을 실은 핵 잠수함이 동해 지역에 상시 배치될 수도 있고요. 뭐 근처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도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책들이고요. 이거는 북한 핵 위협이 커지는 데 비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도 대만,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 핵무장을 못하게 만류하고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는 이 정책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지속하면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급속히 기울게 된다는 걸 다 전략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도 더 중국의 위협이 커진다면 아시아판 나토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뒷부분 단계의 얘기들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국가를 책임진 이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장단기 전략, 국가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한미 동맹의 새 출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실행하려면 지금 동맹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동맹은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발표할 때도 제가 이 결론을 이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따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미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한국은 이 친북, 친중, 탈미, 반일 기조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국방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는 소위 전략적 모성 전략, 기조 이런 건 다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의 일원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음 정부는 그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보십시오. 그 2019년, 2018년 미국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 며칠 날 했습니까? 6월 12일 날 했죠. 그죠? 싱가포르에서. 6월 13일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선거였습니다. 이게 동맹을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하루 전날 김정은 만나서 평화쇼 벌리는 회의를 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미국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좌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들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핵태세 검토서를 함부로 개정하는 문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자, 그렇게 되면 한미가 다시 강화된 동맹 하에서 쿼드나 이 파이브 아이스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당연히 사드 같은 탄도미사일을 막는 방어 기지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태에 북한만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핵우산을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는 이 방식은 한계가 지금 이미 뻔히 보이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 핵 비대칭을 핵 균형으로 필요하면 동맹국들도 핵무장시키는 이 핵 균형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단계별 핵균형 전략을 한미 양국이 이제 탁자에 앉아서 오손도손 상의하고 지도자들이 이 장단기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제 말씀의 결론도 이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